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20회에 걸쳐서 상법 객관식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 20회라고 하는 기간이 그닥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의 진도가 타이트한데 뭐 어떻게든 최대한 20회 안에 끝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객관식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그렇다고 객관식 문제만을 풀기에는 그 뭐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분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봄에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제가 다 알아요. 많은 부분을 다 까먹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론 정리를 한 이후에 객관식 문제를 풀긴 푸는데 이미 우리는 이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일 반복되는 문장을 또 다시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보니까 제가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문을 헷갈리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이 오지선다 문제를 푸실 때 뭐 5문제가 다 헷갈린다 그런 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데에 있어서 힘든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한 지문들을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고 단연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은 질문을 했던 그러한 문제들 지문을 추려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는 이 지문들의 대부분이 이미 필기노트에다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박스 안에다가 다 이미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의 시간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 문제의 원문을 한 번쯤은 보셔야 하니까 같이 문제풀이를 할 텐데 나중에 막판 정리하실 때에는 필기노트에 들어있는 그 기출문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집 지문을 풀어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푼 지문들 있잖아요. 그건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것들만 보셔도 되니까 시간 절약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뭐 기본 강의도 아니고 뭐 오리엔테이션 할 건 없잖아요. 먼저 처음에 상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 법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상법. 그리고 딱 상법전이라고 명칭으로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을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의 상법, 그리고 이거를 일반 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상법전에 더하여 체계를 기준으로 얘가 이름은 상법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체계를 살펴봤더니 이게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넓은 의미의 상법, 실질적 의미의 상법 안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법 플러스 뭐요? 특별 상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명칭을 기준으로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같은 말로 일반 상법, 상사 일반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상법 그리고 요것만을 말하다 보니까 좁은 의미의 상법, 협의의 상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의 상법, 상법 전에 뭐를 더해서 상사 특별법을 더해서 신탁법, 뭐 은행업을 주로 하는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보험업법과 같은 상사 특별법을 포함을 해서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상법 그리고 넓어졌죠. 넓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광의의 상법이라고 한다. 특히 여러분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특별상법에 해당된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풀네임으로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우리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상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러한 국민들 중에서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상법 전에 비하여 큰 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회사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그때 적용되는 채무를 탕감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게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뭐는 뭐에 대하여 특별법, 뭐는 뭐에 대하여 일반법,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에요.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별은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상거래와 관한 어떠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소스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법원에서는 일단 두 가지, 과연 뭐가 법원인가? 우리 나중에 회사법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회사의 헌법이라고 하는 정관은 법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구글에 가입할 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면서 보셨던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약관이 여러분을 구속하기는 해요. 구속하기는 하는데, 구속하는 이유가 얘가 법이어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뭐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지, 얘가 법원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하는 정관은 법원이지만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들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제 간혹 출제가 되니까, 법원의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상법 1조를 조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거래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적용되는 걸로 하고 있다? 민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다? 상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적용이 없으면,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먼저 상사에 관한 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것도 없으면 그때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조문 자체가 여러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민법에 의한다. 그래서 1조 기억하시고, 근데 이렇게 법원을 적용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되면 국법보다는 신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에 관하여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원은 뭐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상자 들어가는 게 먼저 적용이 되고, 상자 들어가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민자 들어가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상자 들어간 것들 중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1번 타자가 누구다? 상사자치법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이 상사자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회사의 헌법인 정관이에요. 그래서 회사 정관과 같은 상사자치법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일반 상사법, 즉 상법 전보다는 특별상사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사 특별법이 2번 타자로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사 일반법이 적용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성문법, 글자로 되어 있는 성문법인데, 이러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거래와 관련해서는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사 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순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민사자치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세 번째로 민사일반법, 그리고 성문법이 없으면 민사관습법,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순서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조약,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 조약은 어느 정도 순서에 들어가느냐에 관련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법률은 바로 특별법을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국내법은 뭘 말하는 거다? 특별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조약의 내용이 상사와 관련된 조약이다라고 하면 상사특별법 순서에 들어가는 거고, 민사와 관련된 조약이다라고 하면 민사특별법 순서에 들어가는 거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면 총 8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자가 상사 자치법, 대표적인 예가 정관이고, 두 번째가 상사 특별법. 상사 특별법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조약, 상사 조약이 상사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법,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이러한 상사 특별법들이 2번 타자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칭을 기준으로 한 상법전이라고 하는 상사 일반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에 규정이 없을 때 상사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 상사 관습법조차 없을 때 어느 영역으로 넘어간다? 민사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민사 자치법, 민사 특별법, 민사 일반법, 민사 일반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사 관습법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원래 문제 무리 할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는 기출 지문 해가지고 이제 미리 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원문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 집 한번 펴볼까요? 자, 3페이지 펴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객관식 강의인데 1번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볼까요? 자, 1번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형식적 의의 상법은, 형식적 의의 상법,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협의의 상법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상사 일반법, 상법 전, 다 같은 말이고, 자, 이와 같이 형식적 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체계성을 중시하여 파악된 개념은 뭐예요? 실질적 의의 상법이죠. 그래서 앞에 주어를 실질적 의의 상법이라고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 의의 상법인 거고, 형식적 의의 상법은 뭘 기준으로 한다?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형식적 의의 상법은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 의의 상법은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고, 2번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2번 타자 상사특별법을 말하는 거죠. 2번 타자 상사특별법은 새로운 상법,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 전을 말하는 건데, 새로운 상법. 3번 타자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아니죠. 2번 타자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3번 타자가 개정이 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특별한 법령 상사특별법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끊으시고 그 앞부분은 맞아요.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는 구속한다. 이유는 왜 그렇다? 계약의 내용에 편입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긴 한다. 자, 그런데 그 뒷부분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이게 틀렸어요. 법규범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관은 법원이지만 약관은 법원은 아니다. 법규범은 아니다. 구속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구속은 하지만 구속하는 이유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여러분이 동의했기 때문에 구속하는 거지, 이게 법이라서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법규범, 법원은 아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 상관습법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그죠? 신한은행 종로 지점에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떠한 부자가 지점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아, 내가 통장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마침 내가 어제 인출하려고 찍어놓은 이 예금 인출서가 있는데 나 요거 가지고 한 100만 원만 뽑아주면 안 되나? 라고 했을 때 그 VVIP 고객의 경우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뽑아주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면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습까지 굳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예금 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은행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관습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뭐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된 판례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보시면 되는 거고. 네, 5번 계약 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뭐 이때 뭐 2013년도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 뭐 이게 뭐 또다시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리 거래를 많이 하는 상법에서 먼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게 민법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먼저 어디에서 발전을 해서 상법상의 원칙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편화가 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2번은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3번 가셔서 자, 다른 질문 말고 1번 질문 보세요.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상법, 일반 상법, 상법 전은 3순위죠. 그런데 정관은 몇 순위다? 상사자치법에 해당이 되어서 1순위죠. 1순위이기 때문에 상법이 정관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우선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답 나왔고, 그 다음에 5번 가보세요. 5번.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합병 분할 구조조정이죠. 영업양도도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 기업 유지 이념이라고 해서 민법과 비교했을 때 상법은 뭔가 그 제도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려는 기업체를, 이때 그 기업체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체를 뭔가 이렇게 조금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민법은 까칠해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이걸 확 깨버려요. 그런데 상법은 조그만 잘못이 있더라도 살살 보완을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업 유지 이념이라고 한다. 기업의 유지 이념이라고 하는데, 합병 분할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체가 망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망하게 두고 깨버리는 것보다는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살려주는 거, 이게 더 기업 유지의 이념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앞부분이 조금 계륵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쭉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기출된 부분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 찾는 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인에 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을 언제부터 취득하는가, 그러한 문제, 그런 것들 이제 매년 출제가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일단 먼저 상인이란 무엇이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또 다른 말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자, 그래서 상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할 텐데, 이러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다? 계산하고 나올 때의 캐시어, 점원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 점원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원은 월급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권리 의무의 귀속은 누구에게 된다? 일단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될 의무, 그러한 권리 의무가 일단 여러분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다? 이마트라고 하는 게, 이마트가 권리 의무의 귀속이 되는 것이 점원이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인은 누구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다 보니까 점원은 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분이 상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한 기관인 거고, 이마트가 상인이 된다. 그래서 상인이란 누구다?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 또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상인이 아니다? 점원은 상인이 아니에요. 점원은 상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마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뭐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는 정용진 씨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용진 씨가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죠. 자, 어찌됐건 정용진이라고 치고, 이마트의 사장님이 정용진 씨라고 치고, 그러한 정용진 씨는 기관은 상인이 아니다.
권리 의무가 귀속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점원은 상인이 아니다. 기관은 상인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다라고 했는데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의 귀속을 따지느냐? 거래 상대방 고객과의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지 국가에 대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자 명의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김홍환의 시간에 어떠한 그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당구를 조금 잘 쳐가지고 당구장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못하다 보니까 아내의 이름으로 당구장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누가? 남편이 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와이프 명의로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내었다라고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상인이 되는 거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의 법률 효과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국가에 대한 관계 납세 명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상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민법의 능력 제도를 잠깐 보자면 이 능력이 어떠한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네 가지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 뭐 법률상으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쉽게 숨쉬는 능력을 말하는 거다. 숨쉬는 능력, 자연인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숨을 쉰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출생, 탄생할 때부터 숨이 꼴까닥 넘어가서 사망할 때까지 숨을 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회사의 경우에는 언제 권리 능력을 갖느냐? 회사는 나중에 우리 나오겠지만 영리 법인이죠. 법이 하나의 인격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법인격이 형성이 된다? 설립 등기 시부터 주의하실 게 사망시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죠. 청산사무를 사실상 법률상이 아니라 뭐 해산등기나 청산등기 이러한 등기시 법률상이 아니라 사실상 종결했을 때 그때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능력인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데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다. 그런데 중요한 게 법인이죠. 법인은 언제부터?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할 때까지 그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의상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떠한 법률 행위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네, 우리끼리는 그냥 쉽게 제정신인 거, 제정신의 능력 이거를 의사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주 만병을 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한 것을 멀쩡한 효과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뭐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어떠한 계약서에다가 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 반대가 의사 무능력자인데 대표적인 예가 소주 만병을 마신 음주 명정자, 그 다음에 신생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죠.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예요. 근데 우리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소주 만병을 마시면 당연히 누구든지 의사 무능력자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고 뭐 또 술 잘 마시는 사람은 소주 10병을 마셔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 제정신인 거냐? 나이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율곡 선생은 만 9세에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9살만 돼도 모든 세상 이치를 깨닫는 제정신일 테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넘어도 망나니처럼 제정신 못 차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떠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의사 능력과 관련하여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행위 능력이다. 그래서 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었는데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 3명이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너는 앞으로 피한정 후견인, 너는 앞으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자만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피한정 후견인과 미성년자 둘은 상태가 반쯤 나빠요. 상태가 반쯤 나쁘다 보니까 반절을 누군가가 채워주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통해서 채워주게 되면 이때는 스스로 멀쩡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통해서 반쯤 채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거나, 대신해 주는 거를 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상태가 아주 나빠요. 제가 예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실컷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줄 때는 멀쩡했다가 정작 법률 행위를 할 때 헷가닥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치매 할아버지에 대하여 법원이 너는 앞으로 혼자 하지 마라는 식으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치매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는 못해요. 오로지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주는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태가 너무 나빠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로는 안 되고 오로지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의,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를 통해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동의를 받아서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오로지 법정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동의를 받아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해봤자 이거는 이 제한능력제도 위반이다. 제한능력제도 위반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위반에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라고 했죠. 그런데 제한능력 위반의 경우에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여기다 혹시 안 쓰신 분은 써주세요. 취소 가능해요. 제한능력을 위반하게 되면 취소 가능이다. 취소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취소를 해야지, 취소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효해요. 만 16세 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죠. 아버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제한능력 위반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한데, 아버지가 보기에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네, 제2의 율곡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계약을 체결해왔네 라고 하면 아버지가 잘했어 하면서 그 계약 그냥 유지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취소 가능이다. 꼭 취소를 해서 효력을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면 취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취소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능력 위반, 의사능력 위반의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효인 거고, 제한능력 위반의 경우에는 취소 가능이다. 제한능력자, 특히 제한능력자 3명 주의하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런데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상태가 반쯤 나쁘기 때문에 대리를 통해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뭐로도 가능하다? 동의를 받아서도 가능하다.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제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주의를 하라고 했죠.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하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행위능력제도 위반이 돼요. 그런데 이 행위능력제도 위반은 무효까지는 아니고, 그죠? 무효까지는 아니고 뭐다? 취소 가능이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어원법까지도 계속 여러 번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뭐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사실상 종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회사법에서 나오는, 아직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물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거 있죠. 설립 중 회사. 설립 중 회사는 언제 만들어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기인이 한 주라도 인수를 했을 때. 발기인이 한 주라도 인수를 했을 때 설립 중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설립 중 회사는 아직 설립 등기 전이죠. 설립 등기 전이다 보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지 사람이 돼요. 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직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설립 중 회사는 아직 사람이 아니죠. 얘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설립 등기를 하고 회사가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해산 사유가 발생을 해서 해산을 하였다.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청산 사무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 회사의 권리 능력과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 능력은 해산 후에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 사무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하기 전에 해산 이후에 이 회사를 해산 후의 회사, 또는 뭐 청산 회사, 청산 중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얘는 아직 사람이죠. 그죠?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을 때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리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하기 그 이전 단계, 해산 후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하기 이전 단계의 해산 후의 회사, 또는 해산 회사, 청산 중의 회사, 청산 회사, 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세요. 설립 중 회사, 물그릇과 같은 설립 중 회사는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로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 또는 법인격이 없다.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설립 중 회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고,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바로 상인, 사람이어야 되잖아. 사람이어야 하는데, 설립 중 회사는 아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상인이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해산 후의 회사, 청산 중의 회사의 경우는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떠한 자격도 가질 수 있다. 상인의 자격도 가질 수 있다. 완전히 반대죠. 자, 이 두 가지 비교하시고. 그래서 설립 중 회사는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권리 능력이 없고, 권리 능력이 없어서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 될 수도 없다. 반면에 청산 중의 회사 또는 청산 회사,
해산 후의 회사 다 같은 말이에요. 용어 몰라가지고 틀리면 억울하니까. 청산 중의 회사, 중자 빼고 청산 회사, 청산 대신에 해산 후의 회사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청산 중 회사는 아직까지 사람의 지위에 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상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연상인의 경우는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한다. 이거 올해도 출제됐어요. 당연상인 구별하는 거. 당연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의로, 자, 명의라고 하는 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명의라고 하죠. 명의와 구별하실 게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산은 손익의 귀속 주체를 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강론 가가지고 보실 사람 중에 상인 중에 당연상인 중에 그 위탁매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탁매매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즉 권리 의무의 귀속은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위탁자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는데 위탁매매인이 시골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무와 배추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가지고 팔았을 때 비싼 가격에 좋게 팔았다. 그 이득은 위탁매매인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귀속된다? 농민에게 귀속된다. 위탁매매인은 약정했던 보수만 그냥 고정적으로 받는 거지 이거를 잘 팔았냐 못 팔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잘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득은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시골에 있는 농민에게 귀속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자,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기의 명의라고 하는 게 바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고 타인의 계산이라고 했을 때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손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당연상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상행위가 뭔지를 봐야 될 텐데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딱 정해놨어요. 요것을 상행위라고 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상행위를 말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상행위 파트 가가지고 공부하는 상행위는 넓은 의미의 상행위를 말하는데 요건 이제 좁은 의미의 상행위. 좁은 의미의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이 딱 24가지만을 상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는 특별법에 있고 상법 46조에 22가지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딱 22가지만을 상행위로 한다라고 해서 딱 한정을 해놓은 거지 예를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한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46조에 22가지 기본적 상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상사특별법에 2가지 이거는 특별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탁법, 담보부 사채 신탁법 여기에 한 가지씩 들어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 상행위는 첫 번째 성격은 딱 22가지로 잘라놨다. 한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 가장 대표가 매매죠. 매매. 자, 그런데 이 매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혹시 뭐 종교 있으세요? 뭐 교회나 사찰 이런 데에서 뭐 바자회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단체에서 뭐 이런 바자회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 바자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판매하는 그 분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봉사활동 측면에서 뭐 사회 상부상조 측면에서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상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매매 행위를 뭘로 해야 된다? 영업으로 해야 돼요. 영업으로. 즉 영업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문에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라고 해서 22가지 상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2가지 상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봉사를 위하여 상호 부조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성을 갖춰야 돼요. 영업성을 갖춰야 되고 자 그리고 이 행위를 할 때 그게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거나 물건을 제조하거나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걸 기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기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성을 나타내는 문구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또 지문 그대로 등장을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크게 한정성 22가지로 잘라져 있다. 그 다음에 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된다. 기업성.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특히 영업성은 좀 더 세부적으로 영업성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 추구 목적이 있어야 돼. 영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하면 이거는 영업으로 보지 않아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지속될 수 있는 거,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최초의 행위의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성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나는 딱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계속성이 결여가 되어서 영업성까지도 탈락이 된다. 자, 그리고 대외적 인식 가능성. 뭐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가 광풍이 일었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취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영리성은 있어요. 그리고 뭐 당분간 취직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계속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주식 투자하는 게 외부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죠. 이와 같이 대외적 인식성이 없으면,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는 영업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성은 3가지를 갖춰야 돼요. 돈 벌려고 해야 된다. 영리성. 계속해야 된다. 계속성. 그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3가지 요소를 갖춘 경우에 영업으로 인정이 된다. 영리성, 계속성, 대외적 인식 가능성. 자, 그런데 특히 이 영리성과 관련하여 상인의 개념에서는 단순히 이와 같이 이윤 추구만 있으면 돼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 이윤 추구의 목적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영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법 총칙에서는 이윤 추구만으로 상인이 인정이 되지만 회사법에서의 회사의 개념, 회사는 우리 짧게 말하면 영리법인이죠. 회사는 영리법인인데 이때 회사의 개념에서의 영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취득한 이윤을 사원을 구성하는 자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에게 분배까지 해야만이 영리성이 충족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재원 조달 받을 목적으로 기념품 판매 사업을 한다. 그런데 관광 기념품 판매 사업을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취득한 이윤을 서울 시민들에게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상인은 될 수가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개념으로서의 영리성은 뭐까지 있어야 된다? 이익 분배까지 있어야만이 영리성을 충족한다. 상인의 개념에서의 영리성은 단순한 이윤 추구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회사의 개념에서의 영리성은 분배까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재원 마련 목적으로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있다? 상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분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배는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될 수는 없다? 회사가 될 수는 없다.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뭐가 될 수는 있지만 상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는 못한다? 회사가 되지는 못한다. 자, 상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상인이 되면 여기에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상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회사가 될 수는 없지만 상법은 적용이 돼요. 상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자, 우리 22가지 기본적 상행위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뭐 제일 간단한 거
뭐 매매 요거는 빼놨고, 그다음에 2호가 임대차예요. 이건 너무 쉬워서 노트에는 공간상 빼놨는데 여러분은 끼워 넣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호에 수선이 나오죠. 수선. 우리 나중에 우리 유치권 공부하면서 카센터 나오죠. 카센터와 같이 수리를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기본적 상행위로 들어있어요. 자, 수리보 수선, 수선 수리 여기 하나 써놓을까요? 제조, 수선이나 제조나, 그죠? 자동차를 고치는 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거나. 그래서 3호에 제조 그리고 수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호에 전기, 전파, 가스, 물 공급이 들어있는데 이건 주로 공법인이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5호에 작업 도급의 인수라고 했는데, 작업 도급의 인수라고 하는 것은 건설회사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무 도급의 인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막노동 하는 분들, 그죠? 막노동 하는 분들 막 새벽에 막 이렇게 불 쬐면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봉고차 한 대 와가지고 자 어디 가실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인력 공급 업체, 이러한 인력 공급 업체가 바로 노무 도급의 인수예요. 그다음에 6호에 출판, 인쇄, 촬영에 관한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7호에는 광고, 통신 또는 정보가 있는데 주의하실 게 이 정보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영 기밀을 전수한다 이러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밀을 탐지하는 거, 이거를 정보라고 해요. 기밀 탐지가 바로 정보다. 심부름센터 있죠. 심부름센터. 그래서 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조금 찍어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금 재산을 숨겨놓고 돈 없다고 돈 못 갚는다고 하는데 이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재산 조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심부름센터 흔히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기밀 탐지를 하는 거, 요것만을 정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경영기법을 자문한다, 요거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뭐가 될 수 없다? 당연상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조금 있다가 공부할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이러한 경영자문을 해주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의제상인이 될 수는 있죠. 의제상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뭐가 될 수는 없다? 7호의 정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상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8호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이죠. 은행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호에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호에 중개에 관한 행위, 12호에 유탁매매 기타 주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론 파트에서 대리상 공부하죠. 대리상, 채약 대리상과 중개 대리상이라고 하는 대리상, 그 다음에 중개인, 위탁 매매인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공부하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운송인, 운송 주선인, 창고업자, 뭐 리스, 프랜차이즈, 이거 전부 다 당연상인이에요. 아시죠? 상행위 강론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당연상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금융 리스, 가맹업, 채권 매입업 이런 것들도 다 상행위 강론 파트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뭐 신탁이라고 있는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실 게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거, 그것만을 신탁이라고 하는 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뭐 최근에 개가 한번 나왔어요. 즉 상호 부금. 상호 부금이 16조에 들어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18호죠. 18호. 우리 원시 생산업이라고 하는 농업, 어업, 그 다음에 뭐 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원시 생산업 중에서도 오로지 뭐만? 광업만이 18호에 들어있어요. 광업만이 18호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당연 기본적 상행위로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원시 생산업 중에는 광업만 상행위로 인정이 돼요. 광산업자만 당연 상인인 거고, 나머지 농업, 어업, 뭐 그런 것들은 당연 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상인적 설비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한다, 수산물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죠.
의제 상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 상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시 생산업 중에서는 오로지 광업만이 기본적 상행위로 들어있어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기본적 상행위가 바로 신용카드, 전자화폐를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 여러분 신용카드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 뭐 엄마 카드라도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밑에다가 뭐 LG 이니시스 뭐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LG 데이콤, 이니시스, 삼성페이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으로 도입된 기본적 상행위예요.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와 관련하여 뭐 이걸 달달달 암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달달 암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전통적으로 이 사람 장사꾼이구나, 이 사람 장사하는구나 정도 이제 기억 날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특히 주의하라고 체크해드린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정보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광업 요거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등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명의로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당연 상인이지만 이와 같이 상행위를 하는 당연 상인들만을 상인이다라고 하면 이 상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겠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새로운 직업들이 막 탄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 상인의 범위를 상인의 범위에서 조금 넓히기 위해서 상인의 범위를 넓혀서 상인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상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의제상인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상인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의제상인은 당연히 얘도 상인이죠. 상인이니까 자기의 명의로 권리, 의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의 명의로 어떠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법 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히 상인이니까 자기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의제상인에는 법인 등기를 한 민사회사와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은 설비상인 두 가지로 이제 또 세부화되기도 하는데, 특히 설비상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뭘 해야 된다?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상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당연상인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도 상인이다 보니까 영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업성, 그죠? 영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영세하면 안 된다. 기업성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 아까 당연상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행위의 개념이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의제상인, 특히 설비상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뭘 해야 된다?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된다.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상인의 개념에서 한정성 요건 빠졌죠. 한정성은 22가지 한정성은 빠지고 나머지 영업성과 기업성은 똑같이 같은 상인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성과 기업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특히 설비상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는데, 상인적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상인적 설비에서는 인적 설비, 물적 설비 둘 다 포함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인적 방법이 중요한데, 상인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상인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것을 상인적 방법으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당연 상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어떠한 전문가의 행위 있죠. 예술가, 뭐 의사, 변호사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상인적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상인적에 의한 방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가, 의사,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 게 처음에 나온 게 변호사가 먼저 나왔어요.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게 법무사, 상인적 방법이 아니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옆 동네의 세무사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의사도 판례가 나왔어요. 4명 기억하시면 돼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이 네 명은 판례가 상인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인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상인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의 행위를 22가지 기본적 상행위에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 상인이 될 수도 없고 상인적 방법이 탈락이 되어서 의제 상인, 설비 상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네 명은 뭐가 될 수 없다? 상인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상인의 22가지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의 개념만으로는 상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이 상법의 적용 범위를 조금 넓히기 위하여 의제상인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의제상인에는 법인화시킨 민사회사가 있고 법인화되지 않은 일반 자연인이 하는 설비상인이 있는데 설비상인의 경우에 첫 번째 자기의 명의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자기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된다. 상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 상인이 되기 때문에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성과 기업성을 갖추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그런데 상인적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 기억한다. 상인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 판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이 네 명이 있다. 물론 예술가는 이론적으로 늘 인정돼 왔던 거니까 혹시라도 예술가 이게 나오면 당연히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상인적 방법이 탈락이 되어서 결국 뭐가 될 수 없다? 상인이 될 수 없다. 당연 상인이 될 수도 없고 의제 상인이 될 수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인이 될 수가 없다. 민사회사는 이 의제상인 중에 법인화한 회사를 이제 민사회사라고 하는데 민사회사는 비교하실 게 회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상사회사라고 해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상사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당연상인에 포함이 되는 거고 민사회사의 경우는 이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하는 거 상행위 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의제상인에 포함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얘는 둘 다 회사죠. 그리고 어찌됐건 얘네는 둘 다 상인이에요. 상인이다 보니까 둘 다 상법이 적용이 돼요. 민사회사에도 상법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 과거에 틀린 지문으로 상사회사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고 민사회사에는 민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둘 다 회사고 둘 다 상인이다 보니까 둘 다 상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회사, 민사회사의 구별은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구별 실익이 없어요. 법률 적용의 측면에서는 구별 실익이 없다. 아시겠죠? 자, 퀴즈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상인 소상인도 은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소상인의 반대는 완전 상인이라고 하는데 소상인은 뭘 소상인이라고 한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도 안 되고 동시에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고 하죠. 두 개를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거 미만이에요. 딱 1,000만 원이면 소상인이 아닌 거고 1,000만 원이 안 돼야 돼요.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본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회사면 절대 소상인이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 한 명 회사도 소상인은 아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동시에 회사가 아닌 자만이 소상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인을 주변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 앞에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경우에도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다 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소상인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 파는 할머니 그 정도만 소상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상인 어떻게 기억했어요? 김밥 파는 할머니가 저기 지하철 지하에서 입구로 팔기 위해서 지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고무 이 대야를 이고 지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상 등장 네 가지를 소상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밥 할머니와 같은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상 등장 네 가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지상 등장이 뭐예요? 지배인,
상호, 그다음에 등, 상업 등기, 장, 상업 장부 이 네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버하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김밥 할머니가 고무대야에다가 뭐 할머니 김밥 이렇게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쓴 거를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김밥 할머니가 뭐 지배인을 두는 것도 가능하죠. 내가 종강역에서는 내가 팔게, 저기 종로 3가에서는 홍길동 지배인 네가 팔아라 라고 지배인을 두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그 홍길동 지배인과 관련하여 상법에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김밥 할머니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배인을 두지 못한다,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상등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회사는 자본금 액수를 불문하고 항상 완전 상인이다. 이렇게 항상 이런 게 보이면 뭔가 의심스러운데 맞아요. 자, 회사는 자본금의 액수를 불문하고 항상 완전 상인이에요. 회사는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소상인이 될 수가 없다. 회사는 절대 소상인이 될 수가 없다. 소상인의 개념 요소가 첫 번째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and 회사가 아닌 자이다 보니까 회사는 절대 소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자본금의 액수를 불문하고 항상 완전 상인이다. 이거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개인 학원 사업자는 일단 당연 상인은 아니죠. 당연 상인은 아니다. 우리 아까 봤던 46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수학의 보습, 뭐 영어 뭐 이런 거 안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학원 사업자는 당연 상인은 아니다. 자, 그리고 개인 학원 사업자이다 보니까 법인화하지 않은 거잖아요. 법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회사도 아니다.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사회사도 아니다. 하지만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을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설비 상인이 될 수는 있다.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요 두 가지를 갖추면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우리 아까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인적 방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개인 학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인적 방법을 긍정했어요. 상인적 방법 긍정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 수는 있다? 설비 상인이 될 수는 있다. 변호사랑 구별하시면 돼요. 개인 학원 사업자는 설비 상인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인 자격은 언제 취득하고 언제 상실하느냐? 상인 자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닌 자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회사의 경우에는 태생적 상인이라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상인이 된다. 즉 회사는 권리 능력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상인이에요. 그거를 태생적 상인이라고 불러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상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태생적 상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아까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설립 등기시로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인이다? 설립 등기시로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까지 상인이에요. 설립 등기를 한때 취득을 하고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중요한 게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요. 그래서 회사와 이제 비회사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비회사에는 우리와 같이 피땀 눈물이 있는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익법인에는 이와 같이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이 있고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과 플러스 비영리 사단법인을 합쳐서 공익법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법인에는 사단과 재단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돈의 모임을 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학교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인 거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는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리 사단법인이 바로 회사죠. 회사가 영리법인이잖아요. 과거에는 회사를 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사단성이 폐지가 되었죠. 사단성이 폐지가 되는 건 나중에 우리 회사법과 가서 공부하기로 하시고 어찌됐건 회사 영리법인이 되면 회사가 되는 거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바로 공익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합쳐가지고 공익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회사에는 자연인, 우리와 같은 자연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을 합쳐서 공익법인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이제 자연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인은 언제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상인의 아들이면 무조건 상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태생적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될 텐데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만두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 나중에 종로만두라고 하는 식당에 필요한 의자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두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그런데 가정용 냉장고와 업소용 냉장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은색 큰 냉장고 있잖아요. 이런 업소용 냉장고를 구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간판을 달고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의자를 스스로 구매한 것만으로는 이 거래 상대방이 아, 이 사람 장사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죠. 주로. 그죠? 그런데 업소용 냉장고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업소용 냉장고를 판매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아, 홍길동이가 장사하려나 보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 행위 자체만으로 업소용 냉장고를 구매한다, 상가 건물을 구매한다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아, 이 사람 앞으로 장사하겠구나 라는 개업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교과서에는 영업 의사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 말고 우리끼리는 업소용 냉장고설에 따라서 상대방이 아, 이 사람 장사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런데 여하튼 업소용 냉장고설의 의미는 뭘 말한다? 아직까지 홍길동이는 업소용 냉장고만을 구매했을 뿐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두를 판매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와 같이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인정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업소용 냉장고설의 의미예요. 업소용 냉장고설의 의미는 뭐다? 첫 번째, 아직 개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업 준비 행위만 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로부터 개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실제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식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봐요. 이게 업소용 냉장고설의 의미인 거고. 자, 그러면 업소용 냉장고설에 따라서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상인 자격은 언제 상실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해서 권리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상인 자격이 상실되지만 자연인의 경우에는 언제요? 실제 모든 영업을 마쳤을 때 사실상 종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을 때 우리 아까 홍길동이의 종로만두를 이야기를 하자면 만두를 마지막 만두 한 접시까지 다 팔았을 때 뭐 폐업 등기를 했다. 국세청에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이러한 신고 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손님을 받고 만두를 다 팔고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 그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업소용 냉장고설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을 때 상실하는 거 뭐도 똑같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이나 일반 공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가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도 업소용 냉장고설에 따라서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고,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수법인에는 특수공법인과 특수사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공법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 법률에서 아예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은 적어도 이윤 추구라고 하는 영리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근거 법률에서 영리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특수공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특수사법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 농협이나 신협, 수협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특수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농민들을 돕기 위하여 만든 단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이라고 하는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농민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농민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면 농민의 피를 빨아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는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중간법인이라고 해요. 중간법인. 반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반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는 상인 자격,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고, 비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취득한다? 업소용 냉장고설에 따라서 취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취득한 상인 자격이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하게 되면 상인 자격이 소멸하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특히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인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지, 여기다 그냥 한 번 더 써버리세요. 조합원에 대한 관계, 상인 자격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못해서. 그다음에 퀴즈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